저희 서집달에서 지금 자화자찬을 좀 하자면은 2021년 그 정도쯤에 하락장을 대비하라고 네, 석연파파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정확하게 2022년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2023년에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반등을 전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때 석연파파님이 2023년도에 반등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폭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당 1억 원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이시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높고 평당 8천 이상을 찍을 단지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저는 올해가 사실은 변곡점으로 보고 네. 가격의 하락은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대중들은 그렇다고 해서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 비트코인도 달려들지 않잖아요. 네, 네. 똑같아요. 지금 이 칼럼 내지는 이 영상을 녹음하거나 캡처를 따놓고 나중에 반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이번 만남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쉬어가는 글입니다. 평당 1억 원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소수 독점 시대를 대비해라.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네. 부동산 하락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물가도 지금 뭐 잘 못 잡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지금 한창 하고 있고 지금 어수선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서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금 왜 경제가 어려운지 체감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은 소수가 계속 독점을 해오잖아요.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1인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이거는 네.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든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정보를 생산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인 창업가, 1인 기업가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경제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요즘 IT 관련된 업계 얘기를 좀 해보면 불과 뭐 20대밖에 안 되는 CEO들이 앱을 잘 만들고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회사를 이제 팔죠. 매각을 하는데 손쉽게 몇십억 혹은 크게는 몇백억을 굉장히 손쉽게 버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튜버가 꿈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1인의 생산성이 과거 1인의 생산성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절이 오면서 1인 가구라고 해서 꼭 원룸 투룸에서 살 필요는 없다. 돈 있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돈이 있으니까 혼자서 50평 살고 그리고 뭐 30평대 아파트를 네다섯 채 매수하고 아마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수요 공급론은 복말하지 않을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론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이 사람들은 뭐 이제 뻔하죠. 뭐 입지, 결국 입지와 상품성, 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네. 입지 상품성 좋은 매물 희소하다. 뭐 그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락론자들은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락 얘기하면 대중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중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하락론자가 야 너네 주머니 사정 좋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사실 말이야 지금 너무 비싸. 기다리고 있으면 더 떨어져. 이 얘기 지금 대중들이 해주길 바라는 얘기들을 하락론자들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인기가 많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 하락론자 중 한 분은 전세가 곱하기 1.6배 정도가 적정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또 하고 제가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분은 투자를 잘 안 해본 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 그런 공식이 음,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떨어지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서울 사이드 지역에 20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매매가가 한 10억, 12억 정도 한다면 거기에 전세가는 그거에 한 20% 정도밖에 안 끼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중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분들의 말을 듣고 버텼던 대중들은 어떤 꼴이 날 가능성이 높냐면 더 떨어질 줄 알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게 안 떨어지고 갑자기 폭등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비싼 값에 네, 더 사겠죠. 비싼 네. 값에 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제 네. 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봤을 때 과거에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뭐 이제 그 시절 보면은 연일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네.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자산 시장이 계속 음. 안 좋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게 놔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개미를 털어내고 지금 수익을 보는 거는 부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 실제로 상계주공 같은 경우 계속 언론에서 쪼아왔습니다. 계속 쪼으면서 가격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리딩 단톡방 같은 곳에서 야, 이제 상계주공 가격 떨어졌으니까 매수해도 된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형 카페나 커뮤니티에 상계주공 관련된 긍정적인 여론 형성되는 글들 계속 뿌리겠죠.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같은 곳에 약간 긍정적인 글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동용 글들이. 이거 뻔한 네. 거예요. 결국은 대중들 털어내서 제일 싸게 세력들이 선점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이제 몰려드는 대중에게 비싸게 팔겠다. 그 네. 전략 그대로 옛날에도 반복됐던 그 전략 그대로입니다. 뭐 인플루언서가 전세가의 1.6배다. 제가 요번에 세 번째 책 내는 게 부동산 황금 가격 적정가입니다. 그거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핵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차례인데요. 평당 1억 시대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평당 1억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서경파파님의 의견을 좀 알고 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도 얘기했고 두 번째 책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땅값은 어디에서부터 오른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부터 오릅니다. 그 지역을 이제 한정해서 보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용도가 좋은 땅값이 가장 비싸요. 거기서부터 땅값이 퍼지면서 오릅니다. 상업 지역에서부터 오르고 그 다음은요 배후 주거 지역으로 땅값이 퍼진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그 동네 땅값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 동네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 동네 상업 지역의 개발 덕분에 땅값이 퍼진다. 뭐 이런 걸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는 도심 거점도 있고 광역 거점도 있고 지역 거점도 있고 지구 거점도 있는데 뭐 이런 건 사실 머리 아픈 얘기긴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거점의 등급에 따라서 땅값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권력자들이 세팅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광역 거점만 놓고 본다면 서울에 7개의 광역 거점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저기 마곡도 그렇고 상암도 그렇고 가산대림, 청량리, 왕십리, 뭐 삼성, 용산, 상계, 창동. 그래서 입지가 좋아 보이는 곳들도 광역 거점이 있고요. 입지가 대중들이 봤을 때 나빠 보이는 곳에도 광역 거점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광역 거점이기만 하면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똑같습니다. 이게 네. 핵심이에요. 광역 거점이기만 하면 동일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광역 거점이기만 하면 용적률 1000%를 준다. 서울시 상업지역 용적률 기본적으로 600% 주고 법정 상한 용적률이 800%인데 그걸 넘어서 1000% 이상도 받아낼 수 있는 게 거점 인센티브인데 광역 거점이기만 하면 동일한 인센티브를 줘요. 그 말은 뭐죠?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광역 거점들은 사업을 하면은 마진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결과 지역과 상관없이 마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수 가격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창동, 상계든 청량리든 용산이든 대중이 봤을 때는 입지 순서가 용산, 청량리, 창동, 상계 순이겠지만 놀랍게도 디벨로퍼, 전문 기업이 매수하는 지역의 평당 가격은 비슷합니다. 평당 1억 2천에서 1억 4천 사이. 네. 이게 결국은 상업지역의 땅값이 그 배후 주거지역으로 미칩니다. 요즘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죠. 네. 계속. 왜 서울 사이드 지역의 평당 4천, 평당 5천에 분양가를 받느냐 말도 안 된다.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레미안 퍼스티지 평당 2천만 원의 분양가 비싸다라고 욕하던 시절도 있었고 사실상 미분양 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동네 평당 1억 그냥 받고 있죠. 그 왜 그렇죠? 강남 개발 1970년부터 90년 후반까지 되면서 강북 사람들 입장에서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점 개발이 끝나고 강남이 입지화되면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미분양들이 싹 사라진 거죠. 결국 이겁니다. 자, 땅값을 누가 책정하나요? 유일하게 땅값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직업군은 감정평가사다. 그들이 책정합니다. 그들이 책정하고 분양가 산정도 그들이 관여하는 사업인데 이걸 허그가 승인을 하죠. 네. 허그가 승인하는데 땅값을 가장 정확하게 책정하고 공공기관인 허그에서 승인을 했는데 비전문가인 대중과 언론이 고분양가 논란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지금 창동 상계 상업지역의 땅값이 평당 1억 2천에서 1억 4천 더 오를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분양가를 산정한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원래 광역거점 아니어서 높게 못 지었는데 광역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디벨롭들이 미친 듯이 매입하면서 디벨롭 수익을 내고 있다. 그 결과 평당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상업지역 땅값이 올랐다. 그거 비례해서 배후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걸 허그가 승인을 한 거고 지금은 미분양 논란이 있지만 향후에 여기에 일자리가 계속 생기면서
거점 개발이 완성이 되고 한다면 GTX와 KTX 역세권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평당 1억도 가능하다. 이제 사업 초반인데 지금 상업지역의 땅값이 평당 1억 2천, 1억 4천원 찍었다. 이건 평당 2억 넘게 찍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그거 비례해서 그 배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평당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광역 중심지와 같은 그런 거점 개발지 지금 땅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는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서 결국에는 그렇죠. 더 이상의 하락을 막을 것이라는 그런 네. 입장이시고, 우리가 네, 가까운 사례를 봤을 때 네, 용산이 그렇죠. 용산 네, 옛날에 미군 부대 있고 집창촌이 있을 때는 땅값이 어땠죠? 강북 저 끝에 머리랑 땅값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네, 어떻게 되죠? 용산 아파트의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용산 아파트의 가격. 평당 1억 정도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용산에 지금 진짜 진토백인 광역 거점의 상업 지역의 디벨롭들이 매수한 평당가를 보세요. 네, 그거랑 비례해서 지금 분양가든 그 주변에 재건축이든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용산 광역 거점 한번 가보죠. 여기 광역 거점에 건물의 매입가, 이 상업 지역의 핵심은 결국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평당가와 그리고 용산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관처 단계에 있는 매물의 가격, 평당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제 관리 처분 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용산구 이천동 평당 1억을 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적정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제 세 번째 책에서 이제 잘 다뤄지고 있는데, 결국은 관리 처분 단계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건물의 평당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강펜션의 평당 1억이 넘었는데 이거 적정가냐? 이거 적정가 맞습니다. 그 근거는 뭐죠? 세 번째 책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설명을 하죠. 네. 자, 간단히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신용산역 이렇게 돼 있죠. 용산 광역 중심의 범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음, 서울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지금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거점이라고 합니다. 거점이고 이 거점별로 해서 각각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 네,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고요. 러프하게 일단 시세를 통해서 어디가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디벨로퍼가 얼마의 맵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가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3개년간 지금 건물의 매입 가격을 보시면은 용산 같은 경우 이 아래쪽 바운더리 준주거적 바운더리가 1억 5천, 1억 2천 이렇게 되고요. 위쪽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위쪽 바운더리인데 여기 용산 전자상가의 낮은 상가 여기 같은 경우 평당 7,5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용산이 초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땅값은 중간 가격은 평당 7,500 정도를 찍을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처 단계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기준 이 정도 시세입니다. 물론 이 시세가 향후 더 올라갈 경우에는 아파트 시세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디마디 진입가마다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도 예상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촌동 한강 맨션은 이렇게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22년 11월 29일. 근데 정확하게 1억 2,800 정도 되고 이 시세가 공교롭게 이쪽 주변에 있는 준주거 지역 건물의 매입가와 비슷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마디마디가가 어떻게 시세폭이 오르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 석연파파님이 세 번째 단행본에 나타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쉬어가는 걸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저희 서집달에서 지금 자화자찬을 좀 하자면은 2021년 그 정도쯤에 하락장을 대비하라고 네, 석연파파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정확하게 2022년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2023년에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반등을 전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때 석연파파님이 2023년도에 반등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폭 반등을 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많은 하락론자들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 하락론자들이 주장은 또 어땠느냐? 정부가 시장을 개입을 무리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거짓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네.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시장 개입 안 한 적은 없죠. 네, 예. 시장이 과열돼도 개입을 했고, 시장이 죽어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 네, 그럼 변명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연파파님의 입장은 정부는 언제나 시장을 개입을 해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의 행간을 잘 추적을 해야 된다. 이게 네,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평당 1억 원 아파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이시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높고,
광역 거점들 아파트들 보면은 평당 8천 이상을 찍을 단지들이 분명히 나온다. 광역 거점 내 모든 단지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평당 8천 이상 찍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가 사실은 변곡점으로 보고 네, 가격의 하락은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8, 90%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져도 여기서 조금 찔끔 더 떨어질 가능성. 근데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대중들은 그렇다고 해서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 비트코인도 달려들지 않잖아요. 네, 네, 똑같아요. 하지만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분명히 이 반등의 장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은 그 23년도 반등이랑 좀 다른 의미로 보시면 네. 되겠네요. 소폭 반등이 아니라 그렇다고 전국이 막 뭐 이렇게 불타오르거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건드려주는 사업지에서만큼은 충분히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반등이 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칼럼 내지는 이 영상을 녹음하거나 캡처를 따놓고 나중에 반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석영파파님이 이런 자신 있는 모습 진짜 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서남권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시리즈들 서남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이어지는 시리즈 영상물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